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4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죠. 서울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일부 강남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요동치는 지방도 있는데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언제 발표될지 집중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대책, 저희 경제현장 오늘에서 가끔 다루지만 지금 가격 동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오르는지 아니면 하락세가 계속되는지, 지역별로도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권대중 교수님. 네. 뭐 특징이랄까요? 지난주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서울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그 11주 연속 하락하다가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예. 그 폭은 뭐 0.01%지만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강동이나 주변 지역, 강남 지역 주변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반면에 강북은 아직도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자료를 보면은 예. 이렇게 상승폭과 하락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미지네요. 그 포인트 자체도 좀 부족하고 예. 샘플 자체가 적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률 하락률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또 거래 건수가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네, 지난 3월 그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예. 이 거래된 양이 뭐 7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된 양이 주부분 강남에서 주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예. 강남에서 거래된 그 금액을 보면은 전부 대출이 되지 않은 15 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아파트들이 이렇게 거래된 것은 예. 아마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 특히 재건축 시장이 많은 강남 서초 지역의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새 정부의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하락세를 멈추고 약보합세에서 강보합세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합세라고 하는데, 우리 권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뭐 강남 일부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신도시가 있는 곳, 일기 신도시가 있는 곳 이런 데 중심으로 뭐 신고가 거래가 좀 나온다. 자, 그럼 네네. 이 기사상에는 이제 뭐 신고가 속출이라는 단어까지 예. 좀 제가 볼 때 이제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장된 거다. 그 4월 20일이죠. 어제 말까지 제가 재건축 현장 예. 지금 이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보는 잠실 중호 5단지, 음마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 이번에 신성 통합 계획으로 됐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공약의 어떤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하고 목동 신시가지, 예. 그리고 압구정 현대 예. 이 5개 주요 대상들을 제가 다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합하면 4만 4천 세대 나옵니다. 예. 그러면 통상적인 작년의 거래량을 보면 한 달에 많을 때 한 4, 500, 적을 때 한 평균으로 한 200개에서 250번이 거래대가 됐습니다. 그 다섯 지역의 경우에 다 합쳐가지고 4만 4천 세대를 더하면 4만 4천이 예. 나오는데 그거를 3월에 그 다 합해서 5건, 6건밖에 안 됐고요. 다 합쳐서요. 다 합쳐가지고요. 네네. 4월에 지금 한 5건 정도 됐습니다. 압구정 현대 이번에 하나 됐거든요. 4월 달에. 물론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가수요나 투자 수요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상승 기대가 예측된다라고 하면 예. 이러한 지금 인수위의 어떤 규제 완화 어떤 방향성 물론 발표를 이제 늦춘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최소한 2, 30개는 돼야 그나마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속출이라는 부분은 재건축 단지 위주가 아니고요. 예. 잠실주공 5단지는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팩트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청자들이 혼란이 좀 계실 텐데. 예, 그러네요. 좀. 예. 매물이 뭐 줄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80개 있던 매물이 40개로 줄었어요. 맞죠? 맞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래는 여전히 하나예요. 그럼 39개는 거래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경기도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경기도는 거래량이 지금 뭐 그러니까 서울도 2월 달에 역대 최저치를 찍었고 3월 달에 그나마 이 대선 이슈하고 이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들썩여 가지고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800대 2월 달 800대인데 네. 지금 한 열흘 남았잖아요. 신고 기간이 열흘 남았는데 지금 한 1,200, 300건 가거든요. 그러면 그래 봤자 자리야 1,500, 1,600이지 2,000은 못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 평균 거래량이 월 아파트 거래량이 17년치 연평균 거래량을 따져보면 한 달에 6,000에서 6,200이 정상 수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끌할 때 15,000만 건이었고 박근혜 때 정부 때 좀 집값 들썩일 때도 6, 7천, 8천 건이었고 네. 그러면 지금 들썩이는 수치가 조금 기대 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받쳐지지 못하는 어떤 일시적 반등은 다시 하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그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번 그 정부에서 규제했던 것이 차기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돌아선다고 하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지금 특히 예. 이제 지금 우리 한문도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 재건축 가능한 그 단지별로는 매물도 많이 사라졌고 거래는 안 되지만 가격은 강보합선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규 아파트의 상승률보다는 재고 아파트 상승률이 크다는 얘기죠. 네.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도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가 그런데 네. 이제 악재가 최근에 하나 나타났잖아요. 뭐죠? 둔촌중 아파트 5,900세대가 둔촌중. 12,000세대로 그 재건축하면서 네. 조합원 간의 그 갈등이 이제 시공사까지 번져서 예. 지금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재건축 기대 심리가 향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도 줄 수 있거든요. 아, 재건축 공사가 예상과 달리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실소유자가 장기전을 가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하지 않는다는 심리도 이제 앞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 지역별로는 대구, 세종 이런 곳이 계속 지금 하락세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뭐 강원도 강릉, 속초 갑자기 뭐 오른 곳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평가되고 고가라고 인식되는 지역들은 뭐 대전, 대구, 세종 할 거 없이 다 하락세로 돌아선 지 몇 달 됐고 또 하락폭이 좀 증가하는 추세고 경기도도 지금 하락폭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다고 판단한 거죠 수요자들이. 그러나 이제 말씀 주신 강릉, 속초라든지 도 위주의 어떤 소도시라 할까요? 소중소도시는 일단 손길이 많이 안 갔었거든요. 안 갔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소액 주택들 아파트 가격이 2, 3억이라든지 3, 4억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뭐 2, 3천 오르는 거는 어떤 투자 세력들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하고 거의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뭐 지역의 어떤 일부 지역들이 특히 강릉 속초 지역들이 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너무 뭐 같이 막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말씀하신 인수위 발표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이 보시고 예. 그리고 여름 가을에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평가된 지역 중에서 이제 제주라든지 충북,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지금 여전히 뭐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수치로 뭐 상승률을 본다면 0.01%, 0.02%지만 예. 반전에서 마이너스로 그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마도 뭐 향후에 어떤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임수위에서 만약에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 임대사업 활성화를 조심스럽게 던졌잖아요. 소형주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임대사업 활성화. 그거는 이제 네. 그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2000년도 7월 10일 날 없앴습니다 정부가.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되 중대형은 빼고 60제곱미터 이하는
다시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성은 잡고 있는. 네, 방향성이 잡혀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게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임대주택 활성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수죠. 왜냐하면 위험하다? 잘못 던졌다가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비판을 많이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너무 줘가지고 집값이 들썩이고 아니, 매집행위가 이번에는 벌어졌다. 혜택은 그런 건 없고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아 그러세요? 네, 그 종합부동산세나 이 재산세 합산배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양도세나 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고. 네, 이 정부에서 가장 결정을 문제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렇군요. 임대주택 활성화 제도를 그런 인센티브를 다 줄였는데 던져줬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걸 구상 중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건 어떤 뭐 공약 것까지 집에도 해줄지. 애초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소형 아파트지만 우리가 지금 60제곱미터면 인기가 좋은 아파트 평형이거든요. 예. 그럼 서울에서 또 여하튼 장기적인 시세를 보고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여전히 규제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당연한 이제 거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기본 계획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예. 하되 그 6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가격이 싼 서민주택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이제 합산 배제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그 정책 방향입니다. 네. 근데 그게 말이 활성화지 그걸 그냥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소형 아파트는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뭐 공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예. 많은 수요자들이 서로 팔고 사고 임대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굳이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매집을 하게 돼서 매물이 감소하는 효과가 벌어지잖아요. 매물 감소를 그렇게 비판하던 신정부에서 가격을 그래서 올리기만- 예. 거기에 부수적으로 요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네. 그 60제곱미터 이하를 분양할 때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또 건 또 저도 만약에 그 인정하죠. 공급하는 거에 지금 현재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첨제를 60%까지 늘려서 추첨제를 늘려서 이 무주택자나 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과연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인가를 볼 때 그렇죠. 예.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만약에 신정부가 지금 교수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지 말씀대로 않다. 예, 반드시. 임대- 왜 그렇습니까? 잠깐 우선 일단은 한 가구 가지고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예. 다주택자로 걸려서 취득세, 중과가 중과사든 그냥 다 살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전세가 3억이면 결국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5억짜리를 3억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5억을 투자해서 5억을 다 못 건지고 2억이 묶인 상태에서 3억을 전세 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전부 다 임대사업자 뛰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를 풀어주고 지금 현재 양도세를 중간대를 1년 동안 예. 완화해서 팔게 하되 신규나 또 그거를 만약에 매입했을 때 아파트 임대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사업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임대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죠. 낮은 가격으로 네. 우리 한 교수님은 그런 혜택을 주는 과정 자체가 소형 아파트를 매집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괜히 이익을 주는 거다. 거죠. 그럴 빈민을 필요가 주게 뭐가 되죠. 있느냐 지금 지금 그런 생각이신가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선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신정부가 장기 임대 뭐 10년 이상 했을 때에 대해서 예. 소득세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적용하는 선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뭐 미분양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저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세는 없지만 양도세 그대로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세 양도세는- 중과가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까지 없다 보니 감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예. 만약에 그런 조건에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고 네. 뭐 보유하고 임대하는 동안에 공익의 어떤 기여하는 걸 인정을 해서 종부세만. 해외처럼 뭐 세금에 대해서만 좀 감면을 해준 형태로 간다라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임대 시장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감면은 그것이 없습니다. 별 합산 과제를 안 할 뿐이지 감면은 없어요. 합산 과세를 안 하는 네, 거니까. 네.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감면 효과가 감면이겠죠.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합산 과세 하는 게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도 인별 합산이지 가구별 합산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별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면 이제 물리되 합산 안 한다는 얘기고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뭐 감면을 대폭하거나 이제 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가닥은 다 잡지 않았는데 네. 향후에 종합부동산세의 항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단지 결론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차기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는 분명히 도입한다. 도입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민간 방향이에요. 임대 활성화 위해서 그게 집값을 떠받치는 효과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이제 돈 있는 자들이 다 매집을 하지 돈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사지는 않잖아요. 이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참 논란이 돼서 그 혜택을 없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분적으로 네, 명분은 좋죠. 예, 명분은 참 좋습니다. 임대 시장 안정시키고 가격을 더 오르지 그 않게. 명분이 과연 문재인 정부는 명분이 없었나요? 똑같았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임대료 이게 상한제를 이제 둬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그 임대주택 제도가 없다 보니까 비아파트 부분이 좀 커진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비아파트, 주관적인 다세대 연립 쪽에는 다세대 연립 예, 이런 상당히 부분. 많아요.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그래서 아파트 부분도 도입하고 그것도 도입해서 주택 공급이 다 n분의 1씩 다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다 누구나 나눠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예, 임대주택도 그 건설 임대도 공급하고 그렇죠. 매입 임대주택도 제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뭐 하여튼 좀 점점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되는데 아직 좀 발표가 미뤄졌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임대주택 활성화 부분적으로 좀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매물 출회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양도세 중과세만 지금 현재 1년 동안 유예하게 되면 예. 매물은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재산세까지도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동시에 완화하면 안 나옵니다. 적게 나오겠죠.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주택자 완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 달과 9월 달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예. 이 재산세도 감면하겠다고 얘기했죠. 완화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나와버리면 또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동시에 그 발표가 되거나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다주택자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 다주택자 그러면 종부세 완화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면 안 되겠네요. 다주택자 종부세.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나올 거예요? 동시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동시에. 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시켜서 매물을 나오게 하고 몸집을 줄여서 집을 팔게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지 않겠나. 이 종합부동산세 자체는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법으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산세도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그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2020년도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2년 전 거로 하려고 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조절하는 방법은 공정시장 가격 비율로 적용하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100%거든요. 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요. 예. 10억짜리 주택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80%면 네. 80%를 곱하게 되면 8억이 되겠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원래 이게 70% 정도 되는 거를 100%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있나 마나죠. 100%니까. 예. 95. 그래서 95%죠, 금 전에. 예. 이거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80%나 85%나 75%를 내리는 거는 네. 여야 합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그 공시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걸로 조절해서 재산세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 작년 공시 가격 기준으로 이제 종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뭐 참 원칙이 없다. 뭐 그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이런 비판은 좀 많잖아요. 1년에. 근데 이게 뭐 사실 양면의 칼날인데 지금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양도세 중과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투자적 요소도 있고 물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담 능력이 부담이 안 되면은 계속 들고 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어떤 기회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양도세 중과 완화와 보유세에 대한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들고 갈 만하구나.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다주택자 중과 완화로 매물이 안 나오는 효과가 벌어지니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시차를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차를 정책은. 두고. 네네. 시차를 두고 가는데 양도세 완화부터 하고 그렇죠. 종부세는 하고 나서 보고 이제 있다가.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뭐 시장에서 좀 부딪힐 수 있는 게 예.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인데 양도세가 완화가 되고 이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인하 쪽으로 가면은 보유세는 좀 증가를 시키는 게 원래 원칙인데 두 개가 같이 가면 이게 세제 선진국의 어떤 방향하고 전혀 이제 정반대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양도세도 낮추고 근데 보유세 낮추는 건 그렇죠. 곤란하다. 갈 길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좀 봐요. 인수위 자체도. 물론
공약집에 던졌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선에서 다행인 거는 민주당에서 조홍천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 인수위에서 그런 걸 발표하고 나자마자 바로 며칠 있다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 속도도 조절하겠다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지금 뭐 조금만 마음만 서로 열면 충분히 협치를 해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을 느꼈던 그런 부분을 억지로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하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서로 협치해서 편안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가 나온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보고 그 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애당초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이 양도세 중과세를 1년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2년을 하겠다고 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으로 간 겁니다. 1년으로 간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여당이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놨던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재산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이걸 하고 말아야지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아까 우리 한 교수 얘기한 대로 안 팔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수위도 뭐 굉장히 고민이 많죠. 네. 그러니까 발표를 지금 늦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새 정부 부동산 대책 많은 분들이 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잘못돼서 빨리 제대로 바로잡는 대책이 나오기를 한참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발표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통령 취임이 이제 5월 10일이잖아요. 예. 또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방선거 이후에 네,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기재 완화에 따르는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뭐 규제 완화부터 해놓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세로 돌아섰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돌아서고 있는데요. 네.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아마 발표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이제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일찍 좀 발표하고 예. 전체의 그림은 발표하되 적용 시기는 단계별로 아마 시행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하는 그 어떤 가격 불안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지금 다시 연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어떤 조건에도 충분히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예.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아쉬운 거는 그 노원구를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거기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묵질 않고 두고 있거든요. 노원구는 이번에 없는 곳이죠. 여기는 허가구역 아니죠. 네네. 거기는 그 전에도 아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으면서 신통 계획을 했는 건데 예.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죠. 노원구도 같이 묶는 게 정상적인데 왜 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했고 이번에도 어떻게 다행인 거는 시장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시장 흐름이 재건축이나 재규제, 재개발 완화가 생각보다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신통기획의 기간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예.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제초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핵심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 개정이 없이는 힘드니까 이게 그 겉은 좋은데 속은 크게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5대 어떤 지역들도 거래량이 없고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뭐 작년에 뭐 한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 정부에서 특히 서울시나 이런 협치가 잘 되다 보니까 신정부하고 네. 토지거래 허가구를 안 묶으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상황이. 우리 한 그럼 이제 교수님은 또 노원구 들썩이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지대한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정치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토지 허가구로 구역으로 묶는 것이 적정한 타임이고 이것이 이제 또 지방선거에도 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네. 가격 안정도 안 되고 거래만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네,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규제에 의한 그 시장 안정화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은 중장기적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래 규제라든지 또는 뭐 대출 규제.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예. 어느 정부도 그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모두 규제하다 보니까 제3자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추진되는 단지, 그러면서도 고가 아파트 단지라면 단지별로 거래를 규제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를 들면 재건축 단지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0년 넘는 그 보유자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다 팔게 해도 됩니다. 단지 사는 사람이 실수요자라면 예. 사는 목적이 재건축된 이후에 입주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 거래를 제한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예.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제3자 피해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전부 다 거래가 수속되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건 한번 재고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거래 활성화만 좀 저해하는 건데 한 교수님 그동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도 그렇고 이 가격 하락을 상당히 강력하게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맞췄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 아니죠? 재작년에 작년 연말에 가격 하락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저밖에 몇 사람 없는 걸로 알았는데요. 드물었습니다. 근데 일단 1월부터 4월까지는 맞췄잖아요. 제가 맞췄고 4월은 이제 대선 이슈가 있는데 그거 그 전에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지금 집권당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시장 친화적인 면이 많고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주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효율성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잠시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등의 폭이 미미하다라면 이거는 대세적으로 하향기에 접어들어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4월의 거래량이 오르긴 올랐지만 미미한 수준이에요. 미미한 수준이다. 네, 그럼 이것이 만약에 5월까지 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세계약 갱신권 때문에 예. 들썩이는 시장 효과가 있는데 전세계약이 보통 3, 4개월 전에 보통 통보를 하잖아요. 예. 그럼 7월 말이 만기 날인데 그래도 8월부터 시작한 건데 예. 4개월을 빼면 4월 달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이에요, 서울이. 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생각보다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게 가격의 임계점이 다다랐다고 하는 게 더 합리적 판단 같아요. 오늘 그래서 한국 저는 부동산원 전세 가격도 하락이네요. 네, 하락입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매물량을 보면 좀 묘한 현상이 있는 게요. 전세 월세 물량이 한 달 사이에 대선 이거 끝나고 나서요. 한 8천 개가 줄었습니다. 전세도 한 5천 개 줄고 월세도 4천 개가 줄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아파트 매매 물량이 4만 9천에서 5만 5천 개로 늘었어요. 한 달 반 새에. 그럼 여기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지금 많이 생겼다는 얘기고 매수보다는 전세 월세로 가려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시장 하향기 초입의 현상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 폭이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금리 인상도 또 5월 2일 날 만약에 FOMC에서 0.5 올리면 우리도 한 번 더 올려야 되거든요. 어제 올렸는데 지금 또 올려야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장 하향기의 초입이다.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향기의 초입이다. 지금 요인들 중에 한 90%가 거기에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일단 대처하시고 나서 뭐 강력히 말씀드리자면 조정이 있다라면 조정 이후의 시장을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 교수님,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 가격도 안정시켜야 되고 이 집을 젊은 청년들 집도 조금 빨리 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부터 조금 해야 될까요? 이 부동산 대책 어떤 거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제 문제를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걸 될 것 같고요. 공급을 늘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급 역세권의 그 첫집 주택, 예. 그다음에 원가 주택부터 먼저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정상화인데요. 그 거래 정상화에서 일단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LTV를 좀 완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 DSR은 그 좀 적용하겠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LTV를 완화도 그 DSR은 유지하겠다. 네, 미래 소득을 그래요? 포함해서 그걸 그냥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소득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조기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저 시차를 두고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게 나오려면 이제 하반기가 돼야지 나올 것 같아요. 네. 법을 고칠 문제도 많이 있고 안전 진단도 그렇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
좀 더 성급하게 뭐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조금 먼저 손댈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요? 네, 이게 지금 이제 62개 항목이 그 택지지구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택지. 예. 민간 택지는 7개 항목이지만 그것도 62개 항목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괴리가 있다 보니까 로또 분양 얘기가 나와서 실거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어느 정도는 시장 가격이 반영된 그런 수치로 좀 전환하지 않겠나.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이거를 기대하고 전부 분양을 미루고 있거든요. 또는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금년도에 그 부동산 114나 지인의 그 자료를 보면은 예.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12,000가구 정도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 둔촌 중흥 아파트만 해도 12,000가구예요. 춘천 주공도 분양가 때문에 처음에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 상한제 그래서 때문에. 후분양 가려고 했다 문제가 예.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조기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그 장관이 된다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순서 정도대로 초기에 진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5월 10일 새 정부 출범하니까 부동산 대책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그리고 한무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였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